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를 향한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은 점점 더 크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가장 강도 높은 공격이 밤사이 이루어지면서 가자 지구는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이 모두 끊겼습니다. 먼저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이 저물자 이스라엘군 공습이 시작됩니다. 하마스의 본거지로 알려진 북부 가자시티를 향한 공중 폭격과 탱크 사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בשעות האחרונות הגברנו את התקיפות בעזה. חיל האוויר תוקף באופן נרחב מטרות תת-קרקע ותשתיות טרור.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으로 패러글라이딩 전술을 동원했던 하마스의 공중 기습 책임자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상 침투를 확대한다고 알리며 전면 공격에 돌입하기 전 주민들의 대피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격이 시작된 이후 가장 오랜 시간 강도 높게 진행된 공격에 가자지구 인터넷과 전화 등 통신을 거의 끊겨버렸습니다. 약 230만 명의 주민들이 외부와 연락도 단절된 채 암흑 속에서 버텨야 하는 상황입니다. We've heard of nurses and doctors performing surgeries in the dark with the flashlight of their phones. 양측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 그동안 하마스가 주민들을 이른바 인간 방패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가자지구 최대 병원 지하가 바로 하마스의 사령부가 있는 곳이라고 밝힌 건데 하마스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류주연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내 시파병원, 1,500개의 병상과 4,000명의 의료진을 갖춘 최대 규모의 병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보복공습 이후 수많은 사상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의료시설 지하에 하마스 사령부가 있다고 이스라엘군이 지목했습니다. That Hamas uses hospitals as their infrastructures. Hamas has turned hospitals into command and control centers and hideouts for Hamas terrorists and commanders. 이스라엘은 그래픽을 짚어가며 테러 기반 시설들이 땅속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병원 연료를 하마스가 마음대로 쓰고 있다며 가자지구 에너지 담당자와 이스라엘군 통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يعني الجماعة ماسكة كل الأمور المحرقات.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학살 구실을 만들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고 헤즈볼라 등 외부 세력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We appreciate that they started to act against the occupation, and we thank him very much for this. We need more. Yes, okay. 실제 레바논, 시리아 등 다른 전선에서도 충돌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에 파병 중인 우리 동명부대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돼 있어서 이 외부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철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UN 두 글자가 선명히 새겨진 장갑차를 타고 동명부대원들이 정찰에 나섭니다. 2007년부터 감시정찰과 의료, 재건 지원을 위해 레바논에 파병된 350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입니다. 레바논, 이스라엘 국경과 차로 1시간 거리에서 활동 중인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와도 가깝습니다. 이팔 전쟁이 확전할 경우 헤즈볼라의 참전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동명부대가 전장 한복판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폭 전략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동명부대 지역이 될 수가 있다. 2013년 남수단 내전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철수하지 않다가 고립 위험에 직면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철수 시점과 이동수단 등 구체적인 철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엔군은 철수 개념이 유엔하고 협의를 한다 하지만 자국이 각각 알아서 해야 될 문제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합참은 이팔 전투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며 철수 시나리오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어제 저희 TV조선에 출연해 앞으로 2달간 국민의힘을 어떻게 쇄신해 나갈지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TK와 PK에서 인지도를 쌓은 스타 정치인들이 수도권 험지에 나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권을 부여받은 혁신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그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여권 내부 반응을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위한 희생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국민이 희생을 하고 정치인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그게 엎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정치인이 희생을 하고 국민이 얻을 거 얻는 그런 세상. 국민의힘 역시 내년 총선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당의 주역인 TK, PK 지역 스타 정치인들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경북, 경남의 스타들이 좀 서울에 올라와서 안 하면 안 할 수 없게 제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제 업무입니다. 개인 의견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혁신위가 논의할 공천 방향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당 내부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했고, 영남 지역 초선 의원도 혁신위가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제안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난 9일 지역구인 부산을 포기하고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도 낙동강 정당에서 벗어나 한강으로 나아갈 계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천 얘기를 너무 일찍 꺼내들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야당들도 내년 총선 대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은 녹색당과 연대해 총선형 일회성 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난 총선 때 난립했던 위성정당과 차이가 없다는 당내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복귀 이후 단합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도 계파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 소식은 신유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83%라는 당 지지율 절반도 안 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도부 총사퇴론까지 나오자 정의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일시적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녹색당 전국위원회는 정의당과의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답을 이제 정의당이 풀어야 합니다. 연합정당은 총선이 끝나면 해산합니다. 녹색당 인사가 연합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되더라도 녹색정의당 의원이 아닌 녹색당으로 원내 입성하게 됩니다. 이정미 지도부가 녹색당에 비례대표 압순번을 부여할 계획인데다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만든 선거용 위성정당과 다를 바 없어 명분과 실리를 다 잃는 악수라는 비판이 당내에서 쏟아졌습니다. 정의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정당입니다. 완벽한 자기 모순입니다. 민주당도 연일 분열 경계령을 내리고 있지만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합하고 단결해서 국민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합니다. 비명계의 반대에도 친명계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고 이 대표 체포한 가결파에 대한 징계 촉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을 공격하는 강성 팬덤이나 친명계 의원들을 향한 이 대표의 자제령이 나오지 않으면서 연일 강조하는 단합에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성균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고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미안함을 드러냈는데요. 인천 논현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서영희 기자, 시약 검사는 끝났습니까? 네, 배우 이성균 씨는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시약 검사를 마치고 오후 5시 50분쯤 귀가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된 건데 4시 40분쯤 경찰에 출석한 이 씨는 짧게 소회를 밝히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조사실로 향하기 전 5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씨는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안타까운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마약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예, 다음에 조사 때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 외에도 재벌가 3세와 작곡가, 가수 지망생 등 5명도 투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경찰은 배우 이성균 씨가 2가지 종류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걸로 보고 오늘 시약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종류냐, 또 몇 번을 투약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또 이 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포렌식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성균 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의 자택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 등 2가지 종류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약 검사를 통해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와 마약의 종류, 횟수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마약은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2개가 검출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단기간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다량으로 투약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과수 검사 결과는 한 달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휴대폰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과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마약 투약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오늘 경찰 조사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휴대폰 이미 제출했고요.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사항들 잘 응하고 왔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권지용 씨도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재혼 상대로 밝힌 전모 씨의 사기 행각이 여러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성별 논란에 재벌 사칭 사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씨 사기 사건에 남현희 씨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오늘은 한지은 기자가 전 씨의 거짓말 논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공개된 지 사흘 만에 스토킹 피의자로 입건된 전모 씨. 경찰들이 여기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신변보호 대상자 누구 있어서 나와 있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승마 선수로 활동하다 다쳐 은퇴했다고 했지만 말산업 특성화 고교를 1년간 다니다 자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재벌과 혼외자라는 주장 역시 해당 그룹 측이 공식 부인하면서 거짓으로 판명난 상태입니다. 주민등록 앞번호가 2인 여성이면서도 남 씨에게 가짜 테스트기를 줘 마치 임신한 것처럼 속였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급기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우절 장난용 가짜 임신 테스트기 수입 차단 조치까지 할 정도로 파장이 커지는 상황. 가짜 임신 테스트기 관련해서 관세청과 협업해서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을 했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019년 6월 제주 소재 호텔 카지노 회장 혼외자라며 한 여성으로부터 7,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3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전 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피해 신고는 계속 이어지는 상황.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 씨가 돈을 불려주겠다며 대출금 1,500만 원을 가로채려 했다는 혐의로 20대 피해자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았고 서울 송파경찰서도 전 씨가 8월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전 씨는 물론 남 씨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까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전 씨를 포함 공범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모두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26일 남 씨가 머무는 경기도 성남시 모친 집을 찾아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까지 합치면 이미 적어도 4건 이상 형사사건의 피의자인 셈. 까도 계속 드러나는 전 씨의 거짓말에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피해자들 중에는 부동산 지식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들은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면서 청약이 당첨된 아파트도 또 결혼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꿈꿔왔던 인생 계획들이 산산조각 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김다루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입주한 신혼집은 한숨만 나오는 곳이 됐습니다. 다음 달 9일 1억 5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이 끝나지만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계약금까지 날리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뭐 아이라던가 그런 좀 가정에 대한 미래 계획까지도 조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진 상황인 거죠. 대학원을 졸업하고 결혼을 계획했던 29살 여성 A씨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모두 월세고 선순위 보증금도 적단 말에 전세 계약을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7천만 원씩 모으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거 빚을 갚고 나면 7천이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집주인은 49살 김모 씨로 최근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의 친동생과 여자친구의 명의로 된 건물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잇따랐는데 피해 규모가 최소 2,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20대에서 30대가 90% 정도 되고 1억 이상에서 한 3억 정도 사이 피해자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개별 등기가 어려운 다가구 주택에서 피해가 발생해 전세 사기 특별법 보호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일 걸로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고갈 위기에 놓인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앞으로 과연 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회정책부 이태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연금 개혁안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의 연금 수급 상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의 노년층이 연금만으로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습니까? 정부가 연금 통계를 내봤더니요.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90%가 한 달 평균 연금으로 6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이마저도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처음으로 60만 원대를 기록한 건데요. 최저 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집이 있으면 그나마 76만 원 정도를 받았지만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47만 원에 불과해서 연금도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뒤에는 이 정도 받기도 힘들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이 지금처럼 운영이 되면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 구조를 바꾸자는 말이 정권마다 나오는 건데 이번에도 사실 기대에는 못 미치는 모양입니다. 어제 발표된 이 개혁안은요, 정부가 1년 넘게 고심해서 내놨다기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OECD 절반 수준이라면서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 그래서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얼마를 받는지, 받는 시기는 언제인 건지 이런 핵심 내용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공론화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상 예민한 사안은 뒤로 미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청년층들이 이 연금에 대한 걱정이 참 많잖아요. 대안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 기금이 고갈되면은 나는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청년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젊을수록 연금 보험료를 천천히 올리고 연금을 곧 받게 되는 장년층은 빠르게 높이는 연령별 차등을 두겠다고도 했고요.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가 줄어들면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또 자녀가 있는 사람과 군 복무자에게는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혜택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령자의 경우엔 은퇴 후에 재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연금을 깎지는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이 기자가 얘기했듯이 가장 핵심인 얼마를 더 내는지 얼마를 덜 받는지 또 언제부터 받는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했는데 결국
국회가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 개혁안은 모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달 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제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게 될 텐데요. 정부도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둔 국회가 개혁을 제대로 완성시킬 수 있겠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연금 개혁은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여야가 표심 눈치 보기만 이어갈 거란 관측입니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은 총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누구든 꺼려지겠지만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가 받을 고통은 더 커질 텐데 결단력과 뚝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헬로윈 참사 일주기를 하루 앞두고 서울 이태원엔 하루 종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광장에선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는 추모 행사도 열렸습니다. 이태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배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날이 어두워졌지만 이태원 추모 현장은 1년 전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주요 골목과 거리에는 일방 통행을 막는 철제 울타리가 쳐져 있지만 평소 주말보다 한가한 이동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태원 상점가에는 매년 이맘때 볼 수 있었던 마스크와 소품 등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표적인 번화가인 서울 홍대와 강남 일대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파가 몰려 대조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추모 분위기를 의식한 듯 거리에 나선 시민 대부분 헬로윈 관련 복장이나 소품은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포구는 다음 달 1일까지 홍대 번화가에 현장 합동 상황실과 응급 의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경찰은 밀집 예상 지역에 경찰력 1,200여 명을 투입해 특별 안전관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는 사람들이 몰리는 주요 지역에 CCTV를 설치해 사전 경보가 가능한 AI 인파 감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을 비롯한 주요 지역엔 전광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밀집도와 위험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에서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유족들은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1년이 흘렀지만 이태원 상인들 역시 참사의 기억만큼이나 현실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의 더딘 매출 회복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곳 상인들을 정은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서 12년간 옷가게를 운영했던 남인석 씨. 지난 6월 매출 부진에 결국 가게를 옮겼습니다. 매출은 전혀 없어요. 전에는 그래도 터지기 전에는 그런 데라도 이제 좀 사람들 오고 가고 했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인근 음식점 사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거의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거의 사람들이 거의 끊겼었는데 밖에 보시면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는 편이죠. 헬로윈을 앞두고 아예 문을 닫아건 가게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주부터 닫아야 되거든요. 우리 좀 씌워버리고 싶어요. 참사가 발생했던 현장 300m 이내 상점 가운데 4곳엔 이렇게 새 주인을 찾는 임대 문구가 내걸렸고 주말 오후 시간대지만 거리도 비교적 한산합니다. 상반기까지 하면은 거의 한 80%가 매출이 줄었죠. 올해 일주기 지나고 내년도 하반기 정도 가면 한 90%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벌써 1년이 흘렀지만 이태원 상인들의 상처와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언제쯤 떨어질지 세계 경제가 주목하고 있죠. 이를 결정하는 게 물가 상승률인데요. 간밤에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길어질 우려가 커진 거죠. 가계부채 걱정이 큰 한국은행으로선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헬로윈 때마다 이웃 아이들을 위해 집 앞을 꾸민 존스 씨. 올해 치솟은 소품비 탓에 장식을 포기하는 집들이 늘자 존스 씨 집은 절도의 표적이 됐습니다. So I realized, they took the high-end stuff, so they knew what they were doing. 사탕과 초콜릿 가격도 작년 같은 달보다 7.5% 뛰었습니다. 이렇게 손 떨리는 장바구니 물가 탓에 미국의 9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3.4%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정할 때 참고하는 근원 PCE 지수도 3.7% 올랐습니다. 모두 전망치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연준의 물가 목표치 2%를 감안하면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연준이 이달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인하는 아득한 상황. 미국과 금리의 보폭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하는 우리 역시 고금리와의 장기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장기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지금 미국 경제에 앞으로 인플레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은 너무 금리를 안 올려갖고 금리 차익이 너무 벌어졌어요. 한국은행은 한미 금리 차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가계부채를 더 이상 키울 수는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계속된 고금리에 가계도 어렵지만 기업들도 긴축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지만 기대했던 투자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업 실적도 부진하면서 법인세가 줄어 세수 부족까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법인세를 낮췄던 윤석열 정부, 올해 들어서는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반도체 투자 등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아졌고 10여 년 전에 없어진 임시 투자 세액 공제도 부활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예상을 한참 벗어났습니다. 올해 3분기 국내 설비 투자는 2분기보다 2.7% 줄었습니다. 올 1분기의 마이너스 진입에 이어 3개 분기 내내 크게 부진한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한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현재 분석이 이게 과연 설비 투자를 지금 당장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세수까지 부족해졌습니다.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올해 8월까지 법인세는 1년 전보다 24.6%나 줄었습니다. 수출이 반등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세수 부족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금년에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방 요인으로 역시 법인세 세수 이런 것이 좋지 않다. 감세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진과 세수 부족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집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미국 애플의 아이폰은 자국법에 따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일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통화 녹음이 필요한 분들은 이 이유 때문에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통신사에서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용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마음과 스마트폰 시장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지선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이폰과 삼성폰의 가장 큰 차이는 통화 녹음 기능의 유무. 미국에 본사를 둔 애플은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한 자국 법에 따라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국내 통신사가 내놓은 앱은 아이폰에서도 통화 녹음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앱을 켜고 전화를 하면 지금 통화 녹음 중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지금 통화 녹음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전화를 끊은 후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 통화 녹음 중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곧바로 다운로드 1위에 오를 만큼 반응이 뜨겁습니다. 언제 어디서 막 협박이라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당할 수 있으니까 증거 남기기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폰 사용자들의 최대 수건으로 꼽혀온 통화 녹음 기능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63%로 34%를 차지한 애플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반면 SK텔레콤만 앱 사용이 가능한 데다 이미 삼성폰에 익숙한 사용자들도 많아 큰 영향은 없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계속 갤럭시를 쓸 것 같아요.
이게 아이폰이랑 삼성 거랑 이게 기능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배우는 것도 힘들고 네, 그냥 쓰던 거 그냥 계속 쓸래요. KT와 LG U+는 당장 같은 기능의 앱을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미국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18명을 살해한 총기 난사범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막이 설치된 강변에서 경찰과 수사관들이 수색을 벌이고 무인 로봇이 쉴 새 없이 강바닥을 뒤집니다. 미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메인주 루이스턴 총기 난사범 로버트 카드가 숨진 채 발견된 지역입니다.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카드는 소지한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I stand here tonight to simply report that the Maine State Police have located the body of Robert Card in Lisbon. He is dead. 숨진 용의자가 발견된 곳은 사건 현장에서 약 10km 떨어진 리스본 폭포 인근입니다. It was near the river along Androscoggin in Lisbon Falls was the actual location. 카드는 현지 시각 25일 메인주 루이스턴의 볼링장과 식당에서 소총을 난사해 18명을 살해하고 13명의 부상을 입힌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추적을 당해왔습니다. 부상자 13명 가운데 3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카드가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예고한 내용을 적은 노트를 토대로 추적을 계속해왔습니다. 카드의 사망으로 사건 지역 일대에 내려졌던 자택 대피령은 모두 해제됐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네, 2030 엑스포 개최지를 선정하는 투표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구도는 70대 60 정도로 사우디에 뒤처지지만 막판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K-팝 열풍이 큰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채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 공연장인 프랑스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열린 K-팝 콘서트 현장입니다. 지난 15일 열린 공연은 다음 달 엑스포 투표를 하게 될 국제박람회기구 BIE의 180개국 대사 중 80여 개국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유치본부 관계자는 대사 1명당 3명씩 동반할 수 있는 콘서트에 8명까지 데려올 수 없냐는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쟁국 사우디보다 시작이 1년 늦은 만큼 정부는 막판 유치 키워드를 소프트 파워로 정하고 파리 현지 유치본부를 중심으로 민관 협동 전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After the Korean War, with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ow in Busan, we would like to give back the favor we receive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SK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국가 순방을 동행하는 대신 파리를 거점으로 전세기 홍보를 이어갔습니다. Busan Expo is a kind of unique concept. What I'm trying to focus on you to is a kind of solution platform. 유치위원회가 이동한 전체 거리는 지구 409바퀴. 만난 인사는 정상을 포함해 2,308명에 이릅니다. TF 관계자는 사우디를 공개 지지한 국가가 70개이고 한국은 60개국 정도라며 2차 투표까지 가면 승산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사우디, 이탈리아가 3파전을 형성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나라가 나오지 않으면 2차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2배 느린 선거법 재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걸려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2가지입니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 개발 관련 특혜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2가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입니다. 네.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이제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지난 9월과 10월 각각 기소가 됐지만 13개월째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다른 선거법
그 재판과 비교를 하면은 확실히 느리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내에 결론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만큼 이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신속히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10년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기간은 평균 약 100일, 3개월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1심은 아직 진행 중인데 3개월과 13개월. 그러면 한 4배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박성중 의원실을 통해서 20대와 21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례들을 단독으로 받아봤는데요. 전체 66명의 1심 선고 기간은 평균 164일, 5개월 정도였습니다. 이와 비교해도 이 대표 1심 기간은 이미 2배 넘게 벌어진 겁니다. 정치인 중에 45일 만에 결론이 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여러 개 얽혀있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 단순히 통계 수치만으로 문제라고 지적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관련 증인만 해도 50여 명이라서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측에 이 대표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물어봤더니요. 사건의 성격이나 기록의 분량,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 상황 사정으로 선고 기간이 6개월을 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강행 규정이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는 없어서 사실상 훈시 규정 취급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중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총선 당시 편의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1심 판결까지 1년 4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를 받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요.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앞두고 있는데 3년 8개월가량이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이 대표가 이 재판에 2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네, 어제 재판은 8월 25일 이후 2달 만에 열린 거였는데요. 이 대표는 2번 연달아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도 8일과 22일 예정돼 있던 재판이 이 대표 단식과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미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2배 느린 선거법 재판의 느낌표는 선거법 취지대로로 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금고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요. 5년간 선거에 출마할 권리도 박탈되죠. 하지만 결론이 너무 늦어진다면 법 취지나 처벌 조항 모두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의도된 지연이든 불가피한 지연이든 법 취지에 맞게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이준석 사면 거부 이유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징계 해제를 제안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반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취재가 됐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양두구육 발언 등으로 1년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인데요. 혁신이 사면 제안을 두고 우격다짐으로 아량을 베풀듯이 접근하는 건 사태를 악화시킨다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당권 장악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고 했는데요. 최근 이 전 대표 행보를 보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리면서 대구 무소속 출마나 신당 창당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어제 혁신위의 사면 제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하면 이 전 대표를 끌어안는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전 대표의 구상이 틀어지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모든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거 빼놓고 다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명분 쌓기에서 밀렸다는 그런 얘기죠? 네, 국민의힘이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전향적으로 징계를 미리 풀어줄 경우에 그 다음은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직을 다시 맡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노원병 지역구의 역할을 줘야 한다면서 안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 전 대표도 그동안 공개적으로 노원병 출마를 희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탈당 명분이 약해지게 되겠죠. 제안을 받을 경우 3번 연속 낙선한 노원병에 가서 살아 돌아와야 합니다. 이 전 대표, 국민의힘 제안을 받을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내년 총선 전 2030 중도층 표심을 위해 함께하자는 목소리를 계속 낼 걸로 보입니다. 끊임없이 저는 내려가서 설득하고 유승민 대표도 만나고 싶고 다 만나서 이제 이거 좀 정쟁을 안 해서 끝.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죠. 강서구청장 패배 직후까지만 해도 이 전 대표의 당에 대한 반성과 쇄신 요구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국민이 옳다 이렇게 반성의 메시지를 내고 김기현 지도부가 혁신위를 출범시켜서 체질 개선에 들어간 상황에서 동어 반복을 계속한다면 명분 싸움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이준석 사면 거부 이유의 느낌표는 명분 전쟁의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보수 통합과 총선 승리를 놓고 양측이 명분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국민에게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명분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네,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열렸던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잠시 뒤 막을 내립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30개로 종합 4위에 올랐는데요. 성민혁 기자가 일주일간의 열전을 정리했습니다. 림을 가르는 중거리 슛. 차이가 있다면 휠체어에 앉아 더 낮은 높이에서 공을 던집니다. 뭔가 스포츠 활동을 찾다 보니까 휠체어 농구를 처음 알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퀴를 굴리고 패스를 주고받고 두 팔은 그야말로 쉴 틈이 없습니다. 만리장성 중국을 35점 차로 꺾고 결승에 오른 대표팀. 결승에선 일본의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지만 선수들의 투혼만은 빛났습니다. 바퀴 한쪽을 부여잡고 랠리에 한창입니다. 장애인 탁구 단식 세계 랭킹 1위 윤지우입니다. 부상 안 당하려고 웨이트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서브 연습하고 있고. 여자 단식 결승에서 라이벌인 중국의 쇠지안을 3대1로 누르고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테이핑을 하고 스트레칭에 한창입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가 불편하지만 호쾌한 발차기는 문제없습니다. 처음 정식 종목이 된 태권도에서 주정우는 K44 겨루기 80kg 이하급에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이클 간판 김정빈은 4000m 개인 추발에 이어 18.5km 도로 독주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46살, 146cm의 작은 거인 전민재는 아시안게임 4개 대회 연속 은메달을 따며 시상대 위에 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펼쳐진 한계 없는 도전. 항저우의 감동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알록달록 물들어가는 단풍과 함께 가을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았는데요. 저녁까지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또 산지에는 약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에서 쾌청한 하늘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기온의 일변화가 크겠고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다가 오전 중에는 해소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동해안에서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10도로 오늘만큼 쌀쌀하겠고 또 강원 지역에 계신 분들은 도로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1도, 대구 20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